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서 우리와의 금리 격차가 11년 만에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를 남겨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인상이냐 동결이냐 하느니 어떤 선택을 할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과 우리 금리 차가 11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는데 이 한해는 일단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제 선물 시장 가격이라던가 또는 금융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같은 쪽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90% 중후반으로 볼 정도로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상했던 금리 인상이 되겠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도 큰 폭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이라던가 신흥국 일부 그리고 일본 이러한 나라들의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우리나라나 호주의 증시는 도려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원화 가치도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가 소폭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고 그리고 금리도 우리나라 시중금리 역시 상승하기보다는 소폭 낮아졌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하면 예상보다도 충격은 크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올해 들어 세 번째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거듭 올리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사실 어떤 나라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한다. 그래서 통화 긴축의 강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실물 경제가 현재 좋다. 그래서 가만히 두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서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또는 금융시장에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있을 때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게 되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결국 미국 경제가 실제로 좋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FOMC 이후에 발표된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올해 4분기를 기준으로 한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6월 전망 당시에 2.8%에서 3.1%로 그리고 내년 4분기의 성장률 전망이 2.4%에서 2.5%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미 연준 내부에서 볼 때에도 당초 예상보다도 미국 경제가 좋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관리 목표 물가 수준이 2%를 넘어서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미국이 금리를 거듭 올리면서 우리 한국은행도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다음 달하고 11월 두 번의 금통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동결을 그동안 유지해 왔는데 한 번 더 이번에는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앞서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 경기라던가 물가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 지표라던가 물가 지표만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상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지표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전기비 대비 GDP 경제 성장률이 0.6%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부진했고요. 특히 향후 우리 경제의 고용이라던가 내수 소비 회복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가 매우 부진하게 나타났고 취업자 수 역시도 고용시장 지표들을 보면은 최근에 전년 동월 대비 10,0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5,000명 내지 3,000명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이죠. 물가 상승률 역시도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 수준 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가계에서 체감하고 있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높지만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라던가 또는 정부 쪽에서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한 일각에서는 이렇게 계속 한미 금리 역전폭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자본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10월에 내지는 11월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최근의 실물 경제 움직임을 감안을 하면
현재 가장 최근 수정 경제 전망에서 2.9%로 하향 조정되었던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0월 금통위와 동시에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다시 2.8%로 더 우려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뷰를 보여주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0월보다는 11월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들 지적해 주신 우리 경제 상황 때문에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유지할 경우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를 또 올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신흥국이라든지 우리 경제 타격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미 정책 금리가 역전되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는 올해 3월에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주장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이후 거의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실제 경제 지표의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 자금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들어왔고요. 주식시장에서 일부 자금이 나가긴 했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그 3배가 넘는 돈이 들어오면서 순유입 추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고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데에는 금리 역전뿐만이 아니라 원화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다시 환전을 해서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앞으로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하는 전망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원화 약세 기대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원화 약세 기대가 확산되었던 5월과 6월에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던 전례가 있었음을 감안을 하면 역시 향후에도 원화 환율의 움직임 또는 그 전망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데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내년 말경에는 금리 역전폭이 1% 중후반 수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 정도 수준이 되면은 환율 변수의 영향을 배제를 하더라도 금리 역전폭만으로도 외국인 자금이 나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예.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 이제 시중은행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텐데요. 지금 가계대출이 뭐 1,500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오랫동안 한국은행은 정책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던가 국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을 해서 이러한 대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국내 시중금리, 특히 국내에서 가계가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왔죠.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하면 설령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나 물가 요인 등을 반영을 해서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가계가 체감하는 직면하게 되는 대출 금리는 여전히 계속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대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에서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으로 밀려난 대출자들, 특히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변동금리부 대출을 통해서 돈을 빌리신 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취약한 가계 부채의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앞으로 시중금리가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부실화 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와 부동산 시장도 큰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의 금리 인상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국내 금융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이러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서울과 같은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서울과 같은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부산과 같이 현재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지방에까지도 또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시장뿐만이 아니라 경기, 물가, 환율, 고용, 투자와 같은 모든 것이 경제 영역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 움직임, 특히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에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이라도 시중금리가 상승하거나 또는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내 주택 시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의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인데요. 더불어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된 공급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앞서 이제 금융 전문가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을 짚어봤는데 이제 좀 부동산 전문가의 시각에서 네. 금리 인상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당연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사실 뭐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미 한 2, 3년치가 예고가 돼 있죠. 그래서 2019년에도 한 3번 정도의 금리를 올릴 것이고 올 12월에도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한 3%를 넘는 이제 기준금리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또 기준금리가 인상되자마자 이제 한은 당국자와 경제부총리께서 나오셔가지고 한국의 펀더멘탈과 어떤 이런 금리 시장의 영향력은 뭐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금리는 후행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한 1,5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우리 GDP의 한 94% 정도 되거든요. 이 94% 정도 되기 때문에 세계금융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75%를 기준으로 해서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국 가계의 어떤 가계부채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대부분 가계대출의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로 기인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영업자 부채가 일부 빠져 있고 거기에다가 전세자금 부채도 빠져 있는 어떤 상황에서 순수하게 가계부채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금리의 0.25%의 미세한 변동은 저소득자라든지 다중채무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금리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주택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평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났을 때 미국의 경제 관료들은 항상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상 없고 유동성 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며칠 지나면 안정될 것이다. 며칠 후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이 났고 또 며칠 후에는 다른 그 금융기업들이 파산이 나고 뱅크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대출에 기인됐는데 이미 지금 2018년 초, 2017년에도 여전히 미국은 금리 인상을 1년에 몇 번씩 인상하겠다라고 시그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머지 어떤 거시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떤 우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무조건 어떤 낙관적인 어떤 이런 전망이나 어떤 영향이 없다라는 것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좀 찝어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좀 분명하게 줬으면 좀 다중채무자가 됐든 누가 됐든 좀 대비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2017년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1금융권보다 2금융권에서 구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그 얘기는 상당수가 변동금리고 그리고 상당히 이자의 어떤 취약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집값이 상승하거나 현재의 집값을 유지했을 때의 기준만 잡고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대책들 영향을 좀 짚어볼 텐데요. 9.13 대책이 나온 지 벌써 2주가 됐습니다. 좀 시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침묵하고 있죠. 침묵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책을 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확실하게 이제 어떤 지수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떨어져 있고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하게 줄어들 상황으로 보이고요. 단지 이것이 이제 추가적인 공급 대책에 맞춰서 얼만큼 어떤 시기적으로 좀 맞아 떨어질지는 조금 이제
지켜보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무세한 것 같습니다. 예. 9.13 대책 발표되고 나서 허위 매물 신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허위 매물이라든지 담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품기에 나오는 이제 전형적인 탈법 행위죠. 일단 뭐 지금도 뭐 분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논란이 있어 왔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담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허위 매물 나왔을 때 담합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 실수요자에 의한 어떤 가격 올림 현상인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왜 정부가 타치를 하고 규제를 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예. 최근에 확연하게 한 40% 이상이 빠졌는데요. 그 정도 빠졌다라고 본다라면 인위적인 어떤 조작이 있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연휴 직전에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었는데 이게 아직은 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뭐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엔 부족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됐던 어떤 주택 공급 대책은 2022년 이후의 공급 대책입니다. 예. 그 이전에는 이미 공급 대책이 다 잡혀 있죠. 잡혀 있는데 추가적으로 시장이 들끓고 있고 어떤 투기 수요의 어떤 시장에 어떤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가 가세되면서 이제 시장이 들끓게 되자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어떤 시장을 좀 안정시켜 보자라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는 점이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서울 지역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성동 구치소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발표될 부분, 그다음에 또 6만 5천 호에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된다 그러면 집값 안정에 상당히 효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새로 공급되는 이 지역의 절반 이상이 좀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서울 주택 시장이 이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라는 건 이제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 없는 이 토지에서 우리가 주택을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서 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수도권과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접경 지역에 있는 토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저기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3만 5천 호 정도도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두 군데밖에 포함이 안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서울시장이 발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뭐냐면 그 이면에는 유유지를 푼다든지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시설들을 풀어서 학교 부지라든지 공원 부지들을 개발하면서 이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이제 주택을 개발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확실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공급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가야지 일순간에 서울을 확 물량 폭탄을 퍼볼 정도의 어떤 공급이 한다라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게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수도권 신도시로 좀 분산을 시켜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전례를 보면은 뭐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지 뭐 파주 운정 신도시 이런 좀 실패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 신도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발표됐지만 서울과 너무 멀었죠. 예. 그리고 이기 신도시의 애초에 개발 목적은 어떠한 그 스마트 시티로 해갖고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애초에 도시 계획이. 근데 그 도시 계획이 직업과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베드타운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베드타운화 됐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서울로 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교통 인프라라든지 그런 게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한 이제 이것은 이제 일기 신도시, 예. 일기 신도시니까 한 20km 정도 더 앞서 있는 상황이죠. 분당과 일산과 평촌과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고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교통 인프라는 이제 이미 좀 갖춰져 있는데 이제 예. 이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제 불만 사유가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3기 신도시 이제 좀 구체적인 입지와 규모가 좀 나와 봐야 이번 대책에 뭐 효과가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좀 1기 신도시 그 뭐 사이다 이런 정보밖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일기 신도시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예. 정도 규모, 그러니까 한 100만 평 정도 규모의 이제 택지들이 들어설 수 있을 만한 데는 사실 뻔하거든요.
뻔하기 때문에 이제 예. 어느 지역이다 대충 이제 들어설 걸로 보는데 예. 이제 약간의 좀 이변으로 좀 본다 그러면 이제 뭐 구리라든지 이제 하남 쪽에 이제 한다라면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인프라들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서울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또 거주 환경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해 한 10만 호가량, 그러니까 두 곳의 신도시가 발표되면 약 한 8만 호에서 10만 호 정도의 공급 계획이 나오는데 그 정도가 나와서 추진이 돼도 어차피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이후에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어떤 이런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 한 5, 6년 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공급 계획을 2022년 이후에 확실하지 않은 거로 좀 더 구체화시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신도시 조성에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 네. 요건이라고 이제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 간에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서울시가 이제 대안을 내놓은 거죠. 예. 우린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한 6만 2천 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 충분히. 그 대안이 이제 시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용적률을 상향하고 그 다음에 상업 지역의 어떤 주거 비율을 상향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7월이 되면 장기 미집행 시설이 일몰이 됩니다. 지구 지정이 해제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자금이 없거나 아니 예산이 없어 갖고서 실시가 안 됐는데 예. 근데 그런 지역들을 공원 조성과 같이 주택단지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주택단지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지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는 지금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을 꺼야 되니까 빨리라도 꺼서 일단 서울의 대량적인 주택 공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거둠으로 인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애초에 30만 호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서울시가 이미 6만 가구 이상의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토부로서도 더 이상 이제 뭐 쉽게 얘기해갖고서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제 타협점을 찾아서 가되 이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은 서울 접경 지역이지만 주로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보금자리라든지 이제 이런 주택으로 지정돼 있었던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경기도와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지 서울시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수요가 몰려서 뭐 결국은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한국도 수도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조업의 어떤 혁신, 구조개혁을 우리는 좀 실패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조선과 해양에 대해서 너무 질질 시간을 많이 끌었고 거기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실업난이 만들어낸다 그러면 결국에 대한민국에서 직장이 있는 곳은 수도권밖에 더 있겠습니까? 일본이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수도권으로 몰려왔듯이 저도 역시 마치 한국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으로 몰려와야만이 직업을 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주거난이 여전히 좀 심각할 거라고는 지금 보고 있고 지금도 한 2,500만 가까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500만 명이 더 수도권에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주거 수요는 끊임없이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4분기 분양 시장이 네. 본격적으로 열릴 텐데요. 이번에 뭐 13만 가구,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2배에 해당한 13만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 집 마련에 좀 좋은 기회가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 얘기하기에 내가 거주하고 싶은 서울에 청약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서울에 청약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 뭐 서울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이제 외곽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선호도에 따라서 청약 수요가 많이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미분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청약 수요가 많이 쏠리는 지역은 그만큼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주택을 마련하는 뭐 최우선의 방법은 이제 그거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 희망 주택이 좀 더 속도를 가해서 이제 빨리 공급이 돼서 수도권에만 이제 한 8만 호 정도가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혼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웠을 때 또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갖고서 이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예. 내 집 마련에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세 시장은 어때요? 전세 시장은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선 계약을 하죠. 결국에 예. 이제 가을에 우리가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여름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을 계약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앞으로 보면 4, 4분기 시장이니까 겨울 시장이잖아요. 겨울 시장에는 아무래도 전세 수요가 많이 줄어들죠. 예. 줄어들기 때문에 뭐 전세 가격이 어느 일부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는 누구나 선호하지 않습니까? 예.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일부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나머지 주택을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전세 가격이 크게 급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전혀 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930 대책으로 이제 그 종부세나 뭐 이런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한테 뭐 전세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물론 조세 정가는 뭐 어느 예. 정책이 있을 때 항상 있지만 이번에는 조세 정가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다주택자들의 많은 부분이 임대주택자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만 하더라도 한 30만 가구 정도의 어떤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데 이 신규 임대주택은 이제 어떤 규제를 받는 거죠. 5%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아니면 다른 그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서 급등을 시켜갖고 아니면 또는 나한테 나오는 종합부동산세를 전가시켜갖고 사게 된다 그러면 소비자가 기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에 전세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세 정가가 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뭐 극심하게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대출 규제가 더 네. 깐깐해지잖아요. 뭐 네. 대출 규제 3종 세트 이런 말이 붙었는데 좀 앞으로 규제가 이렇게 시행이 될 때 집값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얘기죠.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얘기는 일단 1주택자와 어떤 무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시장 진입을 차단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안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투기 수요가 어느 정도 거쳐져야 되는 전제에서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그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 그러니까 필터링을 요구하는 거죠. 24평에서 살다가 32평에 이사하고 싶은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되는 사람들까지는 어쨌든 대출 규제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수요에 의해서 시장이 좀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